네. 오늘 주제는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고, 전반부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댓글로 요청하신 것 중에 동적 프로그래밍, DP 알고리즘 요청하셔가지고, 동적 프로그래밍 100준 네 문제랑, 그 다음에 이진 탐색 네 문제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진 탐색이 가장 그래도 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제일 만만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진 탐색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네, 이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기업에서 왜 코딩 테스트를 하는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딩 테스트가 뭔지 알았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뭐 막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막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 효율적인가? 네, 이 순으로 한번 하고요. 이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준 8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죠. 기업에서는 왜 코딩 테스트를 하는가?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그럴듯한 이유로 이렇게 많이 포장을 하는데 되게 이유가 간단해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대표라면은,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개발자를 뽑을지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딩 테스트, 이제 뭐 시험을 봐서 이제 신입분들을 뽑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이상적인 개념 같은 거죠. 어, 이 코딩 테스트로 뭔가 뭐 어떤 개발자를 왜 코딩 테스트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게 뭐 이걸로 뭐 이상적인 개발자를 뽑을 수 있나 아니면은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뭐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개발자를 뽑을 수 있나 뭐 이런 그리고 뭐 이 테스트 자체가 뭔가 가치 있는 테스트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데 사실 뭐 그래요. 되게 보통 개발자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실 보면은 어 뭔가 되게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되게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코딩 테스트를 보지 않아요. 이거 보통 S급 인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지 않고 모셔오는 거지. 네. 코딩 테스트를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이 기업의 뭔가 가치에 기여하는 분들은 뭐 코딩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낮은 개발자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개발자, 그러니까 보통 이 평범한 그 신입 개발자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 목적은 이거랑 같아요. 대단한 뭔가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정성의 시비가 일단 없어야겠죠? 뭔가 이렇게 설계화되고 시스템화된 뭔가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뭔가 그래도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들여서 왜냐면은 이 회사에도 뭔가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시킨 일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뽑고 싶은 거죠. 시킨 일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뽑고 싶은 건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개발자들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발자들 많이 뽑지 않아가지고 보통 코딩 테스트가 있기 전에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냥 뭐 자소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 있었죠. 뭐 S사 같은 경우에는 사트 같은 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개발자로서 뭔가 기본적으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추가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인적성이나 자소서 면접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그 개발자들의 기본적인 개발 실력을 보고 싶어서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뭔가 좀 뭐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 수업 마지막에, 세미나 마지막에 그 질문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딩 테스트가 좋은 개발자를 뽑는데 되게 이상적인 방법이냐?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직원들한테 되게 엄청난 뭐 돈을 투입해가지고 뽑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진짜 그 세심하게 뭐 좋은 개발자를 뽑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신입사원에 지원한 직원들을 뭐 이렇게 뭐 2달간 프로젝트를 진행시켜가지고 뭐 업무 협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프로젝트를 뭐 진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 판단해서 뭔가 이렇게 개발자를 뽑으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딩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왜 코딩 테스트를 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게 결국 어떤 문제를 주잖아요. 어떤 문제를 주고 그 이 문제를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코드가 모두 동작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도록 뭐 만든 이 테스트란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알고리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코딩 테스트를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떤 문제를 푸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 코딩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아웃풋만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아웃풋이 출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코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고리즘을 정리하면은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긴 한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알고리즘이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이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떤 지식들이 필요하냐,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어, 마우스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잠시만요.
윈드 솔저님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화면 공유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드래그한 흔적이 남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지워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은 뭐 자바 그리고 C++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보통 그 문자열 처리하는 데는 뭔가 이 파이썬 같은 게 되게 그, 그 라이브러리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그 C 언어가 확실히 뭔가 성능이라고 할까요? 네,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언어보다는 되게 로우 레벨 언어이기 때문에 C나 C++이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뭐 퍼포먼스나 뭐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떤 언어로 풀어도 알고리즘만 많으면 다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0.1초나 0.2초 뭐 그런 그 언어의 종속적인 그 성능 차이 때문에 그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언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C++나 C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고요. 뭐 파이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예전에 수업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 괜찮게 풀더라고요. 그 카카오톡 같은 것도 합격하시기에 충분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언어를 다 배우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 취업을 위한 뭔가 시험 같은 건데, 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 코딩 테스트를 배우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선택하신다면은, 이거 정도는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변수, 그 다음에 뭐 그 함수, 그 다음에 배열, 조건문, 반복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보통 알고리즘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하기에 애매한 문제를 컴퓨터에 시키는 게 보통 이게 그 컴퓨터 공대적인 그 문제의 정인데, 사람이 하기가 어렵고 컴퓨터가 하기에 쉽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이 많잖아요. 네. 시키는 대로 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데 업무의 양이 많은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반복문, 조건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한 번에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 뭐 배열 같은 것도 있고, 함수나 변수 같은 거는 뭐 어떤 성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코딩을 하는 사람은 주체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코드의 실수나 뭔가 반복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함수나 변수가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뭐 알고리즘을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든지 하시는 건 상관없고 하나를 선택하셨으면은 그 이 정도는 뭔가 마스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인데요.
자료구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자료구조를 배우지 않고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당연히 알고리즘을 배우셨으니까 이 알고리즘 로직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풀리시긴 할 텐데 뭐랄까요? 코드가 되게 정돈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데이터 스트럭처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결국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 맨 처음 하는 게 그거거든요. 변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변수를 정의하는 거는 뭐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것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그 정의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모른다면은 255개짜리 문자열을 받을 때 캐릭터 255를 선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55개짜리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배열을 뽑는다면은 캐릭터 문자형 255개를 선언하겠죠. 네. 배열을 선언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사람이랑 캐릭터 변수 255개를 따로 선언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사람이랑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지만 그 코드의 품질이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뭐 길이 뭐 이런 게 복잡성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많이 말하는 뭐 스택이나 큐 같은 그런 개념 같은 것도 그 알고리즘에 되게 많이 응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알고리즘 개념에 올려드린 정도로만 공부하면은 그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네. 데이터 스트럭처도 계속 공부하면 그 네, 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타가 났네요. 약 반인데 이거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그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모든 문제를 맞추고 처음부터 약간 회사에 뭔가 그 그럴듯하게 인상을 주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음, 뭐 보통 알고리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커트라인이 한 개가 약간 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한 개 풀고 두 개에서 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니지만 TC를 몇 개 맞추면 합격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이랑 두 개를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이랑은 조금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네, 변별력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난 다 맞추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고급 알고리즘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고급 알고리즘에는 어, 약간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학적 개념이 있는 알고리즘을 푸시려면은 이 행렬 연산도 되게 그 그냥 자유롭게 나오셔야 되고 그 복잡도 계산하려면은 그 로그 개념도 조금 있으셔야 되고 피보나치나 아니면은 뭐 그 어려운 DP 문제를 풀려면은 그 먼저 DP를 하기 전에 뭔가 점화식을 세우실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등비수열 같은 것도 그 뭐 알고리즘 뭐 수학적 문제 같은 게 있으면요 그 규칙을 찾는데 등비수열이 이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6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 쭉 읽어보면은 뭐 알고리즘의 목적,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으로 뭐 대체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잡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본인만의 코드를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슈도코드 플러스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알고리즘 공부하실 때 그냥 이렇게 책을 읽어서 나 이해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뭐 그렇거든요. 이게 이해한 것도 같고 이해 안 한 것도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도 약간 적용되는 말인데요. 본인이 알았는지 뭔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지 되게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알고리즘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알고리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뭐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진 탐색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진 탐색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진 탐색의 알고리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렬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진 탐색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그 레프트 라이트 터서 미드 구해서 그거 뭐 배열해서 값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면접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뭔가 되게 정돈되지 않은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뭔가 본인이 공부한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한 가지 문제를 꼭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만 풀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아까 그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를 계속 예를 드는데, 왜냐면 오늘 공부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렬된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근데 정렬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게 이진 탐색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브루트포스라고 하죠. 브루트포스, 뭐 말은 멋있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그 막무가내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네.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알고리즘을 다 배우셨으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두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나, 이거 A도 알아보고 B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도 되고 이 알고리즘 되겠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리즘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게 병행이 돼야 되냐면은, 음, 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만능이 아닙니다. 네, 알고리즘 만능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그 제한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10분 뒤에 회의가 종료된다는데 30분까지 설명하고 제가 또 링크를 추가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일단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제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사항을 모르고 아무 때나 이진 탐색을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은 그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익스트라의 조건은 그 거리가 음수이고 그 음수인 거리를 있는 간선이 뭐 사이클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제한 조건이거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무조건 대입시킬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는 이 알고리즘이 대입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걸 제한 사항이라고 하고 이걸 꼭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복잡도라는 거는 얼마나 어느 정도 성능으로 이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지 뭐 이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 본인이 되게 편한 샘플 코드를 하나 이렇게 구현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책에 있는 거는 코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이 안 익는 코드는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슈도코드, 포뮬레이션 필수라고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그냥 머리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사람의 머리는 되게 여러분들 많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그냥 패스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제 입력값을 하나 정하고 그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값이 나올 때까지 이 알고리즘의 흐름을 손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알고리즘 대회 같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ACM, ICPC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본선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되게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보자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타일된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이거는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했었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이제 이 6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코딩 테스트에서 필요한 스킬은 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코딩 테스트에서 필요한 뭐 그런 거죠. 필요한 어떤 방법, 개념 중에 하나고 결국에는 코딩 테스트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큰 개념이죠. 일단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해주고 이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이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말했던 뭐 입력값 그다음에 이런 뭐 어떤 제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제한들을 잘 제어해서 그 전문 용어는 이렇게 뭔가 인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제한 조건에 벗어나는 그런 거 없이 알고리즘을 이제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독해 능력이랑 알고리즘 도출 능력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일단은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는데, 그냥 뭐, 이 알고리즘을 쓰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코딩 테스트에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기도 하고 힌트이기도 해요. 함정이기도 하고 힌트이기도 한데, 이거는 나중에 이따 문제 풀이 때 알려드릴게요.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무슨 알고리즘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나는 알고리즘 말고도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입력값에 대해서 뭐 인트형 예를 들어서 뭐 입력값이 뭐 100억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인트로는 100억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64비트 자료형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며 제한 사항은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파악이 됐으면은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네, 구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음, 어, 그래요. 그럼 되게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딱 봤어요. 문제를 봤는데 아 맞다. 죄송해요.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봤는데 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되게 그게 이해되는 게 시간은 흐르고 뭐라도 해야겠는데 설계는 안 되고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키보드에다가 손을 대요. 그래서 막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하면은 그냥 하다가 디버깅하고 구현하다가 디버깅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음, 일단은 뭐 그런 스타일은 존중은 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게 그 뭐 그렇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코딩 테스트에서 여기서 뭘 구현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구현하는 데는 솔직히 20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구현하는 데는 솔직히 이렇게 되게 장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조금 겪어보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하는 게 구현을 하면서 어떠한 디버깅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해결책을 얻는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아직 설계가 약간 덜 된 상태고, 그러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뭐 트라이 앤 캐치로 하는데, 그러면은, 네,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시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답이 오래 걸리고, 그거 대신 제가 이거를 요청드린 거예요. 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낯설기도 한데, 이 손으로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정리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더 빠르고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네. 근데 아까 그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알고리즘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느낌은 되게 이해는 갑니다. 슈도 코드로 풀이하는 거는 솔직히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알고리즘 개념을 이제 계속 올릴 거잖아요. 제가 그 알고리즘 개념 하나 올릴 때 슈도 코드 예제를 하나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현 능력도 필요하고 이제 검증 능력이 필요한데 검증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통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나는 어, 문제 풀기도 벅차 이러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검증 능력이라는 거는 뭐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시험에서 보통 예외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회사에서는 테스트한 게 한 100만 개라면은 여러분에게 한 10개만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음,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이 카페 말고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한 30회 정도 했는데, 알고리즘 정도 30회 정도 했는데, 그 중에 되게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되게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샘플 케이스에는 되게 워스트 케이스가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어떤 걸 하냐면은 그 문제를 읽고 그 인출력값 제한이 나오잖아요. 제한된 인출력값 중에서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를 본인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출력 파일로 만들고 그 출력값을 복사해서 내 거 프로그램을 테스트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워스트 케이스에는 입력값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버깅 입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텐데 당연히 한 큐에 알고리즘 설계도 되고 구현도 되고 이렇게 한 큐에 하면은 상관없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뭔가 오류가 나거나 에러를 맞닥뜨릴 거라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코딩 테스트 필요하실 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어,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약간 카테고리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책에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되게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백준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래머라는 것도 잘 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알고리즘을 분류해가지고 그 카테고리별로 문제를 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공부하실 때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처음 하실 때는 문장이 되게 짧고, 문장이 되게 짧다는 거는 그냥 보통 짧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진 탐색만 구현하라는 그 대부분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풀어보시면서 이제 그 좀 실력을 쌓는 거죠. 그리고 음, 이 출력값을 반드시 분석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입력값이 이렇거든요. 처음에 정수 n을 받고 이 정수 n만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n이 어, n이 10억 개일 때 여러분들은 n이 10억 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입력 데이터가 10억 개일 수 있다.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입력 데이터가 10억 개까지 된다. 네, 제한 시간 1초입니다. 보통 컴파일러는 다른데 코딩 테스트 하는 경우에는 1초에 1억 정도면 네, 대충 그렇게 어린 잡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입력값이 10억이잖아요. 로그 n 알고리즘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숫자 탐색은 안 되고 어, 숫자 탐색은 안 되고 로그 n 탐색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 그쵸? 이질 탐색이에요. 그래서 이질 탐색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력값을 보고도 이게 그 입력값이 함정일 수도 있는데 되게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입력값이 10억이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뇌에서 그 복잡도가 n 로그 n, n제곱 이런 알고리즘을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트라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굉장한 힌트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지만 코딩은 가장 나중에. 네. 일단 저도 학교에서 되게 좋은 교수님이 저를 맨날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키보드에서 선택, 키보드에서 선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코딩 테스트를 합격해서 좋은 회사에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직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현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머리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설계가 안 되는데 코딩을 하시잖아요. 진짜 다 꼬여요. 이게 뭔가 본인이 이해한 것 같아도 어딘가에 분명히 빈틈이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스가 물어보겠죠? 어? 이거 문제점 나온 원인 분석해. 그러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되게 본인이 설계를 했음에도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을 설계하다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이러면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요. 근데 어, 어?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어, 좀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코딩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이제 시작이죠. 이제 합격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좋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깝깝한 상황이죠. 본인의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충분히 고민하되 제한 시간을 정하자. 이게 저도 되게 고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교수님께서 알고리즘을 주시면은 문제가 안 풀려서 한 이틀 동안 잠을 안 잔 적이 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닫고 공부한 것도 있는데 음,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코딩 테스트 말고도 할 것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 못 풀겠어 하고 답을 보는 것도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면 그것도 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그걸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은 어, 좋은 멘토가 있으면 물어보시는가? 저희 카페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당연히 대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전에서 패닉할 수 없도록 본인이 하지 않도록 본인만의 시퀀스를 정하자. 이것도 음, 되게 안타까운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알고리즘 썼다고 되게 시험 같은 것도 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 시험을 보면은 다 A4를 맞아요. 네, A4를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 실기 시험을 하면은 그렇게 뭔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개념 자체는 이해했는데 분명히 그 뭔가 실제 문제는 음, 뭐 바이너리 서치를 구현하세요. 다이스트를 알고리즘을 구현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냥 알고리즘 구현만 하라 하면 잘하는데 여기도 되게 막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일단 에러가 나면은 학생들은 패닉이 돼요. 디버깅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든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문제를 풀이하다가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본인만의 뭔가 시퀀스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코딩을 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 가는 포인트를 먼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은 그 브레이크 포인트로 있어요.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기다가 탁탁 찍어봐요. 그 다음에 그 디버깅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러면은 제가 의심 가는 브레이크 포인트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밑에 로컬식에 보면은 지금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그 코드에서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맞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디버깅을 하기 위한 본인만의 이렇게 시퀀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네. 그것도 아까처럼 안 되면은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 프린트F 찍어보는 거. 여기저기 프린트F 찍어보는 거. 그거 지우고 추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원본 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뒤섞여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용하세요. 로그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그 코딩 테스트 결과를 보는 사이트에 복붙을 할 때 추가적인 수정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에러가 날지 몰라요. 왜냐면은 시험 볼 때 여러분은 되게 긴장 상태거든요. 어떤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래도 이 충분히 고민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고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물어보거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풀 수 없던 문제 본인이 접근하려고 했던 방식이 있을 테고 새롭게 여러분이 아는 사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풀린 이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달랐고 내가 내가 접근하려고 했던 방식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뭔가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다 패스하고 어? 저번 시험에 뭐가 나왔지? 백트래킹 나왔네? 그러면은 나도 백트래킹 풀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고 백트래킹 문제를 백지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근데 뭐 잘 안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백준 백트래킹해서 검색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누가 풀어온 걸 보겠죠.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해했네? 복사 붙여. 그러면은 분명히 이해가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문제 풀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공부가 뭔가 여러분의 것이 된 거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조금 정리해봤는데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주말이랑 주중을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같고요.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하다 보면은 본인이 뭐가 틀렸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동료 두세 명을 하는 게 적당하고요. 아, 네. 네, 일단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두 문제 정도는 실전과 같이 스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보통 크게 보면은 알고리즘 개념을 공부하는 경우가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8대 2 정도로 하시고 점점점 이렇게 개념보다는 실전적으로 이렇게 그 비율을 서서히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버깅 노트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연습하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 만드는 연습도 처음 하면 잘 안 돼요. 네,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그 알고리즘 풀이뿐만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 UT라는 걸 만들거든요. UT 코드도 만들고 그 텍스트 커버리지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만든 UT 코드로 여러분의 코드 중 어느 정도 퍼센트를 그 테스트할 수 있는지 이 비율이 테스트 커버리지거든요. 자, 이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고 여러 가지 그 지표로 활용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개발을 맡긴 사업자가 테스트 커버리지 몇 프로 이상 이런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네. 테스트 코드가 뭐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릴리즈가 실제로 그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코딩 테스트에서 되게 중요해요. 네. 완벽한 이 답안을 맞추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랑 알고리즘 이게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파라메트릭 서치, 네 문제, 그리고 재기함수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개념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네,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곧 회의가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한 5분 정도 진행해 볼까요? 문제풀이 하다가 끊기면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 하고 싶은 분은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히든 케이스를 생각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생각할 수 있는 게 팁이라. 팁이라기보다는 그 문제 그 제한 조건을 그 일단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음, 굳이 히든 케이스 생각해낼 수 있는 팁이라 딱 그 만능 팁 같은 건 없고요. 그 각 입력값에 대해서 그 입력값이 뭐 반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히 어떤 데이터의 사이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 뭐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이 반복문이나 배열을 만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팁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생 코드를 짜는데 대체로 수도 코드를 짜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주님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 코드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뭐 수도 코드나 생 코드를 안 써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석을 달아요. 예를 들어서 주석을 달아서 1, 뭐 n과 m을 입력받는다. 2, 그 다음에 어, 뭐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주석을 달아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석을 써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검증할 때? 음, 검증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 포인트나 로컬식을 이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 로컬식에 보면은 그 변수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마우스 대면은 계열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쭉 나오고요. 다목문이 될 때마다 각이 바뀌는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검증할 때 이렇게 뭔가 결국에는 뭐 입력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연산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코딩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손코딩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면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포인트나 로컬식 같은 걸로도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실무에서 개발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랑 알고리즘이랑 솔직히 정비례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 문제 해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에서 뭐 이진 탐색을 구현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 알고리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사용했던 이 중간중간 로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코드들은 가끔씩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값을 효율적으로 꺼내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해결 능력이 키워지긴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해요. 네. 탐색이나 어떤 정렬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만약에 네. 여쭤보신 분이 마지막에 만약에 그 리눅스 커널 쪽을 이렇게 분석할 일이 있으신다면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리눅스 커널 코드에서도 다 뭐 더블 링크드 리스트나 스택이나 큐나 이런 것들을 구현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코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되게 로우 레벨 코드를 공부하시는 분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비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사용되는 예는 알고리즘 전체가 사용된다기보다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일부분 이런 것 정도는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 네, 참가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일단은 회의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나가서 회의를 다시 5분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9시 15분에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